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중단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단원, 민주정치의 발전과 경제 성장입니다. 자, 이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이제 이승만의 집권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2년밖에 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를 했던 주제였습니다. 한국전쟁이라고도 불리는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에서 53년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6.25 전쟁이 어떤 전개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휴전이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학습하셨을 겁니다. 자, 이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지도와 연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지에 실려있는 6.25 전쟁의 전개 과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듯 1950년 6월 25일을 시작으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까지의 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아래에는 지도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지도가 좀 깨져 있기는 한데 실제로 학습지를 받아보시면 그렇게 깨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지도는 지금 3단계로 나뉘어져 있죠. 선생님이 정리해둔 6.25 전쟁 1번부터 8번까지가 이 3단계 지도상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도는 1번에서 3번의 전쟁 국면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번,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고요. 낙동강까지 밀려나가게 되죠. 그래서 낙동강에 방어선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서울은 3일 만에 수복됐고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었다고요. 자, 두 번째 2단계 지도 같은 경우는 4번의 전쟁 국면을 표현하고 있는 지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한 상황을 표현한 지도이죠. 서울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다고요.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국면은 중국군의 개입으로 한번 또 바뀌게 되죠. 3번의 지도, 3단계의 지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5번에서 8번의 전쟁 국면을 표현하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다시 전선은 아래로 밀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사후퇴를 하게 되고요. 서울을 또 한 번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7번, 38도선 부근에서 한참을 공방전을 벌이게 됩니다. 공방전을 벌인다라는 뜻은 38도선을 기준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전선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렇게 한참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1953년 7월에 38도선을 경계로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죠. 1953년을 끝으로 6.25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휴전, 전쟁을 쉰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종전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휴전협정을 체결한 것이니까요. 자, 이러한 6.25 전쟁은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일단 6.25 전쟁은 냉전이라는 국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죠. 냉전이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강한 대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은 공산주의 진영에 속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진영에 속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의 전쟁은 단순히 둘만의 싸움이 아닌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인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고요. 남한은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지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북한과 남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싸움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전이라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 한국전쟁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다른 말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3년간의 전쟁이었던 6.25 전쟁, 한국전쟁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뜻이죠. 많은 사상자를 낳았고요. 많은 전쟁고아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전쟁의 국면이 왔다 갔다 하던 도중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서로 헤어져 이산가족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은 서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남북 간의 적대감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문제는 이 적대감을 가지고 남과 북의 정권을 쥔 사람들은
이 적대감을 이용해 본인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독재 체제를 만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두 번째 중단원인 민주정치의 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단원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대한민국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과제였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과제였습니다. 이 중단원에서는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정치적인 주제를 먼저 다루고 나서 경제성장, 경제에 대한 주제를 그 다음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실현과 극복 과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하기는 했지만 국민에게도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에게도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존재했던 국가들은 왕정제, 왕이 존재하는 국가였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는 좀 거리가 먼 독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독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계속 나타나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민주화 운동과 그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을 주로 다루게 되죠.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이 참혹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지를 이 두 번째 중단원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중단원은 한국이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각각 다루고 있으며 우선 우리는 정치적인 측면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이승만 정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1948년부터 1960년까지를 집권을 하게 됩니다. 총 몇 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12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러한 이승만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 독재를 했고 이 독재로부터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가를 지금 첫 번째 주제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여튼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무려 12년을 지내게 됩니다. 현재의 대통령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현재의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죠? 임기라는 것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임기? 네, 5년입니다. 5년. 국회의원은 4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죠. 둘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임기는 5년이고요. 두 번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재선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대통령은 한 번 뽑히면 5년만 지내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수립된 초반에는 어떻게 12년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임기가 12년이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당시 대통령이었어도 임기가 12년은 아니었어요. 그럼 임기가 몇 년이었냐고요? 이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습니다. 지금은 5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임기가 오히려 더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4년인데 왜 이승만은 12년이나 할 수 있었냐면요. 대통령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즉 1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대, 2대, 3대 대통령입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3번이나 당선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년을 3번 한 것이기 때문에 12년이라는 임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초보민주주의 국가라도 한 사람이 대통령을 3번이나 할 수 있고 12년이나 이어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이에요. 헌법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속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헌법을 바꿨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한 헌법의 내용 그리고 헌법을 개정한 연도를 연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표에는 두 가지 표시가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이 점선 네모 표시가 있습니다. 이 점선 네모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연도를 의미합니다. 한번 연도를 확인을 해볼까요? 1948년, 52년, 56년, 60년, 63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연도 간의 텀은 어떤가요?
몇 년 정도의 텀이 있죠? 네, 1948년부터 60년까지를 봤을 때 4년의 텀이 존재합니다. 즉, 이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다? 네, 4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지금과 달리 지금은 대통령은 재선, 2번의 대통령을 할 수 없지만 이 당시는 2번까지는 연임이 가능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두 번째 표시인 이 별은 헌법을 개정한 연도입니다. 헌법을 바꾼 연도라는 의미죠. 자, 별표를 통해서 헌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52년, 52년과 56년 사이인 1954년, 그리고 1960년에 이렇게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의 집권을 이어나가는데요. 그 중에서 52년과 54년의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정권 연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헌법을 바꾼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어떻게 당선되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1948년에 구성된 재헌국회에 의해서 선출이 된 대통령입니다. 자, 여러분, 재헌국회는 특수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구성된 국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재헌국회의 특징은 이 재헌국회의 국회의원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재헌국회만 2년이었다고요. 자,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공부할 1952년의 헌법 개정이 이 재헌국회의 임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헌국회의 경우 임기가 2년이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재헌국회가 대통령을 지금과 달리 국회가 선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다, 간접 선거다. 네,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당시 대통령 간접 선거 방식을 대통령 간선제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은 재헌국회에 의해 1948년에 첫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럼 다음 선거는 언제 있죠? 네, 임기 4년을 지낸 뒤인 1952년에 두 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달리 이때 대통령은 2번까지는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때 당선이 되면 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승만이 1952년에 있을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많이 지지해줘야 됩니다. 왜죠? 네, 그렇죠. 이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뽑는 간접선거 방식, 대통령 간선제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8년 첫 번째 국회로서 구성된 재헌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헌국회의 임기는 2년이라고 했었죠. 2년. 그렇기 때문에 1950년에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 당선된 두 번째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자신이 두 번째 선거에서 이기기는 어렵겠다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두 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1952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이 대통령 간선제 방식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자, 1952년에 이루어진 이 헌법 개정을 뭐라고 하냐면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췌 개헌은 기존의 대통령 간선제 방식을 이제 대통령 직선제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국회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승만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을 하면 자신이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자, 한번 두 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52년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죠? 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즉, 두 번째 대통령 선거는 6.25 전쟁 중에 치러져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기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국민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 속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게 된다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거가 치러졌던 1952년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1952년 두 번째 선거에서도 이승만은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대통령으로, 2대 대통령으로 4년을 더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대통령 선거는 언제 있을 거라고요? 네, 4년 후인 56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56년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이 당시 대통령은 몇 번까지만 가능하다? 네, 2번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세 번째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또 대통령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어요. 근데 헌법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헌법을 또 개정을 하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954년입니다. 자, 1954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두 번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헌법 개정을 하고 싶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 두 번째 헌법 개정안인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개정안을 두고 국회의원들은 이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당시 국회의원은 203명이었어요.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이 이 규정에 찬성을 해야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자, 203명의 3분의 2는 몇 명이었을까요? 135.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36명 이상이 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을 해야 이 개정안은 통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운명의 장난 같게도 몇 명이 찬성을 하냐면요, 135명이 찬성을 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을 두고 투표를 했어요. 찬성이 135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고요? 네, 13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라고요. 그럼 이 개정안은 통과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될 수가 없죠. 136명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찬성 숫자가. 그런데 여기서 이승만은 희대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이 135.33명은 136명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135.33명을 반올림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수점 자리에 0.33은 내림을 하게 되죠. 반올림을 하게 되면. 그럼 필요한 인원수가 136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되는 건가요? 네, 135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계산법입니다. 이건 정말 자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135.33명 중에서 0.33은 없는 셈 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135.33명은 135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찬성 인원이 135명 이상이면 이 개정안은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성표를 135명이 실제로 던졌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올림 계산법에 따라 이 헌법 개정안은 통과가 됩니다. 자, 이승만을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도 나올 수 있게 하는 1954년 헌법 개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54년 헌법 개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4.4.5입 개헌 이렇게 부릅니다. 4.4.5입이라는 말은 반올림이라는 말의 옛날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헌법 개정을 좀 우습게 부르는 거죠. 이승만의 반올림 계산법에 따라서 통과된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54년 헌법 개정을 4.4.5입 개헌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 4.4.5입 개헌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제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초대 대통령에게는 연임 제한이 없으니 초대 대통령인 1대 대통령 이승만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이 54년의 헌법 개정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 번째 선거인 56년 선거에서도 이승만은 또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승만을 1대, 2대, 3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되었는지, 헌법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 이러한 집권을 하게 되었는지를 공부를 했고요. 자,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겠죠. 자,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은 1960년을 끝으로 물러가게 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승만이 1960년까지만 집권을 하고 물러나게 되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